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1월의 마지막 백운계 정치 1번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월이 벌써 이렇게 저무네요. 12월 중에 한 달이 지나갑니다. 참 소중한 나날들인데요.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또 2월에 다음 주에는 또 입춘이 있습니다. 새봄을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영웅본색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홀로님 어제 영웅본색 너무 좋았습니다. 사법부 행태에 다들 모여서 욕하니 그동안 쌓인 울분이 좀 풀렸네요. 이은주님이 험한 말 자제시켜서 참느라고 혼났네요. 그러셨는데 예, 어제 이병철 변호사님과 최재형 목사님 함께 말도 안 되는 판결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들여다봤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 계시면 다시 보기로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목요일은 영웅본색, 금요일은 이슈 1번지 있는 날이죠. 오늘 저녁 6시에 이슈 1번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뜨거운 이슈를 바로바로 쫓아가는 이슈 1번지. 이번에는 박영식 앵커가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저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 그리고 외신 전문 기자 뉴스포터의 신혜리 기자죠? 네. 신혜리 기자와 함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트럼프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가 한번 그 속내를 짚어보고 아이스 얼음보다 더 차가운 그 이민 단속국의 무자비한 행태 이런 것도 한번 그 내부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이 국제정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녁 6시 이슈 1번지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고 한번 볼까요? 트럼프한테 정말 노벨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옛날 원수들이 다 화해하고 있어요. 캐나다가 가장 필요한 나라가 우리고요. 호주, 중동이 가장 필요한 나라가 우리고요. 결국에는 미국만 고립이 될 수밖에 없는. 중국이 저거 서해 구조물 철수한 거는 한국한테 러브콜을 보내는 겁니다. 중국이 착해졌어요. 미국이 나빠졌거든요. 보수 쪽에서 쿠팡 때문에 이랬다는 쿠팡에서 미국한테 로비한 게 없는 돈을 트럼프가 트럼프 했다. 5살 아이를 네. 끌고 갔던 아이스 뒷주머니에 있던 총을 꺼내버립니다. 바로 사살하는 거예요. 부당한 수사 압박에 의해서 검사들이 줄줄이 퇴사를 하는데요. 너는 그냥 좌파잖아. 애플, 구글, 아마존 경제수장이 영부인 멜라니아의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다 가서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이 게임을 참 많이 해봤어요. 대한민국 탄핵의 역사 이런 걸 한번 살펴보시면 I can do this all day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오늘 공부하는 시간도 되고요. 박영식 앵커 나오셨으니까 우리 정치 1번지 애청자님들을 위해서 스포 하나만 해주세요. 트럼프 속내 네. 뭐든가요? 그 트럼프는 당연히 이제 복잡한 마음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국내에 지금 지지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지율도 굉장히 낮고 자신의 어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책으로 자꾸 외부에서 외부 요인을 형성해서 국내에서 유리한 여론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라는 그런 답변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만한 오히려 우방들을 갖다가 건드려 보면서 이 우방들을 이제 쥐흔드는 전략을 좀 택하고 있다. 그 중에 혹시 대한민국이 걸린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예측들을 두 분이 좀 해주셨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도 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하는 거 보면 자기 딴엔 자기가 똑똑한 것 같이 막 이렇게 하는데 어리석은 것이죠. 이번에는 영국 총리가 시진핑을 만났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캐나다 총리가 시진핑을 만나고 나토 동맹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데를 막 협박하고 위협하면서 야 그린란드 내놔 너네들도 뭐 저기 캐나다는 시원 한 번째 주야 이렇게 하는데 어떤 동맹이 그 미국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동맹을 균열시키고 자기 혼자 잘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중국만 더 키워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뭐 얼마나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당하겠습니까? 미국이 혼자 계속 그렇게 해먹을 수 있나요? 김종국 원장님, 그야말로 소탐 대실 아닌가 싶은데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트럼프는 자기의 꿈이 있죠. 제가 볼 때는 장기 독재 플러스 위대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번 11월 중간선거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 거죠. 반란법 발동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벤슨 부통령이 대통령 만들고 자기는 부통령하는 장기 집권 푸틴이 옛날에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상상 초월이다. 우리가 트럼프라는 사람의 행태에 대해서 매우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트럼프는 그런 일들을 해내왔고 앞으로도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비판을 넘어서 이런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미국 내에 있는가 가장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소위 아이스가 이렇게 미국민들을 탄압하고 살인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런 힘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전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쉽게 비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와, 저 미국 어떻게 되지? 저렇게 계속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위태롭다. 그리고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합니다. 그 김건희 재판하고 비슷하게. 근데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주로 미국이 그 말을 많이 썼죠. 북한, 시리아, 이라크 이런 데를 불량 국가, 깡패 국가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것 보면 김유정 의원님, 트럼프 완전 깡패 아닙니까? 깡패죠. 깡패죠, 저건. 전 세계 완전 제국주의의 화신처럼 지금 굴고 있잖아요. 뭐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애초에 우리가 사실 그 팩트시트에 나와 있는 거는 법안 발의하면 일단 관세는 그달의 1일부터 인하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국회에서 이게 좀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조건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냥 그거 왜 빨리 안 하냐 그러면서 다 지금 원복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이 곧 법이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임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제가 원래 깡패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고 그것도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깡패들은 말로가 항상 안 좋으니까. 예. 그렇죠. 깡패들을 절대 무서워하면 깡패들이 그 힘을 가지고 그걸 노리는 거죠. 이 일반인들을 갖다 공격하는 건데요. 짧은 역사만 말씀드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18세기에 독립전쟁을 통해서 건국을 하고 난 다음에 영국과 이 유럽 세력들이 무역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경제가 몰락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미국이 누굴 통해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느냐? 중국을 통해서 극복을 합니다.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극복을 하는데 지금 보면 다시 또 미중이 저렇게 싸움질을 하는 거 보면서 참 이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이 국익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치만 가지고 저렇게 충돌할 수 있구나. 저는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의 자기의 이익이라고 하는 권력욕이 작동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미국민들이 좀 빨리 좀 트럼프의 저 잘못된 권력욕들을 우리와 같은 일반 국민들의 어떤 민주화 열망이든 행동이든 이런 걸 통해서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갑시다. 부산이 대인님 참 또 재미있는 거 보내주셨네. 도널드 트럼프 도날드로 삼행시 보내주셨어. 있어요. 도둑놈, 날. 날강도, 더러운 놈. 정답. 정답입니다. 부산이 대인님. 네, 재밌습니다. 자, 어제 뭐 예정대로 장동혁이 한동훈을 제명을 했습니다. 사실 뭐 관심 없어요. 둘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왜 그럴까? 이게 그게 설명이 되려면요. 일단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장동혁은 지방선거에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중도 확장이나 보수의 전체적인 통합에는 관심이 없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의 정치 생명에 어떤 도움이 될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걸 밀어붙였다. 이건 혹시 무슨 또 다른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 상식과 우리 상식이 충돌하는 것 같은데 일단 김유정 의원님. 네.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당이 어떻게 되건 말건 지방선거에 어떻게 되건 말건 저희 눈엔 그렇게 보이거든요. 본인의 당 대표로서의 입지만 구축해서 가면 된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 당 내부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에서는 한동훈이 걸림돌이다. 한동훈만 제거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변화해서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당명 이름 바꾸고
그때 껍데기 바꾸고 그다음에 뭐 당헌당규 강령 이런 거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건국절 뭐 또 이런 이념적인 것들도 거기 바꿔서 넣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대표가 또 드라마틱하게 변화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아 그래 달라졌네라고 하면서 표를 줄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정치 초짜들이 저는 여전히 지금 그 윤석열의 망상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그게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12월 3일 날 계엄에 대해서 그게 마지막 기회다. 사과하고 반성하고 무릎 꿇어야 된다. 국민들 앞에, 역사 앞에. 그런데 결국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아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와글와글 시끄러워질 거다 했는데 침묵하던 오세훈도 나서서 너 사퇴해라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말로만 하는 뭐 정치적 액션인지 쇼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본인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다수의 국민과 저희들의 시각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그 종합일간지 9개에서 자폭, 자해, 자멸, 민주주의 위기 비슷한 논조로 다 사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마치 윤석열 때와 같이 저희가 그때 기억나시죠? 조중동 좀 보세요. 그거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귀를 기울이세요 했는데 지금의 장동혁 체제가 딱 그 짝인 것 같습니다. 제법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쭉 들어봐도 결국은 김유정 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은 것 같군요. 이해가 안 간다네요. 이해 안 가죠. 근데 본인은 정신 승리하고 있다는 거죠. 잘 된다고 자신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지금 물어보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김정욱 의원님은 짚히는 바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비합리적이지만 저는 장동혁 입장에서 합리적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동혁이 작년 말부터 계속 왜 이러느냐 이렇게 가면 지방선거 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나에게 계획이 있다 기다려달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 계획이 뭡니까? 한동훈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불균질한 한 덩어리를 떼어낸다. 그럼 균질한 집단이 되게 했죠. 균질한 집단이 어떤 거겠습니까? 윤석열과 극우 결합체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랬을 때 단일한 리더십이 만들어지겠죠. 단일한 리더십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장동혁이 만들었겠죠. 그럼 장동혁은 제가 볼 때는 이 당을 갖다가 앞으로 3,000원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왜? 국민의힘 당원 구조가 3,000년 동안 바뀌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국민의힘 당원 구조 보십시오. 20% 정도의 구체적인 지지율을 계속 가지고 있죠.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실제적으로 동원 가능한 사람들 당원 구조 같은 경우는 통일교 신천지라고 하는 소위 동원 가능한 사람들의 라인들이 만들어져 있죠. 이 라인들 때문에 국민의힘에 있는 소위 그 극우적인 아니면 보수적인 의원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구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 4년 동안 이 구조를 갖게 되면 본인이 어디에 나올 수 있습니까? 대선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윤상현 의원 말 생각나십니까? 1년만 지나봐. 다 까먹어. 이런 예를 들면 사유세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승부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죠. 장동혁 입장에서는 야 다른 얘기 듣고 이거 안 돼. 뭐 내라는 문제가 있어. 비합리적이야. 이런 얘기 다 들으면 장동혁은 제가 볼 때 골로 갑니다. 그럼 본인이 봤을 때는 합리적인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윤호개인 세력 등에 업고 직진해서 그냥 계속 쳐나가는 방식을 통하면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들은 거기서 보장될 거라고 저는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장동혁과 윤호개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다. 하지만 전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개똥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유럽 같은 극우 정당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만 이걸 대체할 만한 세력이 없잖아요, 지금. 김종국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긴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여기만 보는 거죠. 저는 정말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오늘 한번 그 김종혁이죠. 친한계에 지금 내일 모레 제명이 될 처지에 있는데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보자 하고 이렇게 오늘 2부에 불렀어요. 그 나오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이제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을 왜 부르냐. 그런데 아니 뭐 한동훈이나 김종혁이나 뭐 나와서 한번 뭐라고 그러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거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르지 말까? 그것보다 더 나은 설명이 나올 것 같지가 않네요. 아니 그래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야 저희가 뭘 들어야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요. 아니 이제 우리 그
이 스튜디오가 바로 국민의힘 당사 옆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점심 때 이렇게 나가 보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서 막 그 구호를 외치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어떨 때는 막 장동영 물러가라 하면서 한 무리가 지나가고 어떨 때는 한동훈 물러가라고 한 무리가 지나가고 막 그래요. 같은 당인데 그럼 왜 한동훈 물러나라고 하는가? 왜 장동영 물러나라고 하는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 무서워서 물어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거의 뭐 내전 상태라고 봐야죠. 저도 거기 어제 지나가면서 그 동영상을 그 찍은 게 하나 있어서 지금 피디님한테 일단 보내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따 이거는 뭐 틀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뭐 어디까지나 취재까지 하시고. 약간 이건 지나가던 과정에서 누구나 다 요 장면들을 보면서 여의도 일대에서는 이제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의도에 오며 가며 이 저희 스튜디오 부근을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늘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니까 틀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 정치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 훌륭하신 김유정 의원님이나 김종욱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둘 사이에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 간의 어떤 인간적인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악감정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작용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장동혁은 정치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잖아요. 0.5선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한동훈 스태프를 하던 시절에 본인이 느꼈던 바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당대표가 되고 나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 즉 고성국이라든지 뭐 김재원, 김민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소비하거나 출연하는 매체들이 다 극우 컨텐츠 위주, 윤 어게인 지지 세력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라고 하면 한동훈이라는 그 이름 석자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어서 그들의 입장을 철저하게 장동혁이 대변해주는 차원의 이런 제명 결정을 내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영남 의원님 오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장동혁이 한동훈 제명시키고 막 저렇게 난리느라고 난리인데 뭐 다들 이제 뭐 당권 잡으려고 하는 거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려면 전제가 선거도 포기하고 중도 흡수도 포기하고 그러겠다는 거냐. 그렇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되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 말고는 뚜렷한 답이 안 나오는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 그건 이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의 논리고 저쪽 소위 그 윤 어게인 쪽은 논리가 어떠냐면 항상 안 되는 집안은 집안 싸움부터 한다. 집안 싸움 하면 될 것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그 이물질을 제거하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나가면 선거를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건 택도 없는데. 글쎄, 말이 안 되는데. 네,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내부적으로는 그 이른바 그 무리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다 보니 그 중에서는 그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해야 선거 이긴다. 내부 분열 없이. 그런 논리예요.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되네. 근데 그나저나 김영남 의원님은 또 무슨 하마평이 나오던데. 아니, 전 진짜 일주일에 하나씩 나오면 뭐. 빈자리 있을 때마다 뭐 좀 쓰면서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네. 삼세판이라고 다음번엔 꼭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전혀 제가 아는 바가 없어요. 예. 피 말려요. 그렇게 하면 피가 말려. 아니 뭐 피가 말리는 정도는 아닌데. 그렇죠. 자군 뭐 일할 준비는 돼 있으신 거죠? 알겠습니다. 잠깐 제가 급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지금은 댓글창이 다시 좋아졌는데 오늘 또 몇 분이 들어와서 오시는 건 좋은데 방송할 때 그 방송에 집중해 주시고 또 다른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가 10시부터 11시까지 열어놓거든요. 그때 의견 나누시면 좋은데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꾸 쓸데없는 주제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 민주당을 어떻게 해서든지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글들 자꾸 올리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 얘기를
지금 올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때가 있고 장소가 있고 그러는 거니까요. 쇼비아님, 말님 또 몇 분 계신데 킹재명님, 예, 그 지금 그렇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좋게 말씀드릴 때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기에 집중하는 분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예. 자, 다시 돌아가서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막 제가 뭐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장동혁, 한동훈 싸우는 걸 보면서 참 제가 오늘 아침에 권력이라는 게 참 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프닝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권력은 부자간에도 못 나눈다 그런 말도 있고 장동혁이 누굽니까? 한동훈이 대표가 되면서 사무총장을 시킨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도 나와요. 한동훈이 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윤석열이 시키라고 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뭐 나중에 밝혀지겠죠. 어쨌든 한동훈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당원 게시판이 무려 한 4년 됐나요? 기간으로 따지면 꽤 오래됐어요. 거의 약 2년 정도 2년 예, 된 것 같습니다. 진작에 논란이 됐던 사안이에요. 그때 장동혁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떠들고 다녔던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이유로 제명을 한다. 그때 당시 장동혁이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자유롭게 게시판이나 이런데 충분히 법적으로 허용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라면 그걸 가지고 조작이라든지 무슨 드루킹 사건에 빗대는 것은 사건을 너무 비약시켜서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단정적으로 사건을 키우고 또 그것을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생명으로까지 연결시켜서 몰아가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게 장동혁이 했던 얘기예요. 자기 부정하는데 나 부끄럽지 않을까요? 박영식엔카가 성대모사 한 게 아니올시다. 자유롭게 정치적 게시판 의견을 남기기 위해서 게시판에 충분히 법적으로 허용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비약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운명까지 걸 정도로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왜 그러는 거죠? 이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당원들의 상처를 주는 놈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장 제명시켜! 그때 당시 지금 목소리만 들어봤는데 저는 그때 당시 눈이 어떤 상태였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요즘에 눈이 좀 이상해진 것 같지 않아요? 예, 약간 아니 정말. 예. 아니 눈이 마음의 창이잖아요. 네.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을 읽을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눈이 그렇게 확 바뀌나요? 그러니까 근데 아니 불과 2년 전이잖아요. 횟수로는. 근데 2024년 그 12월인가 지금 저런 인터뷰를 했으니까 익명성이 보장된 게시판이다. 이 정도는 당내 민주주의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180도 돌변을 합니까? 저는 나 부끄러워서 정말 스스로 자다가 이불 킥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제명을 본인이 지금 자랑 삼아 얘기를 한다는 게 그리고 나는 이제 달라질 거야. 어떻게 달라질까요? 근데 사람이 이 눈앞에 목적이 다다르게 되면 눈이 아주 광기로 변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지금 최근에 극우 유튜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까 그 김영남 의원님 얘기했던 것처럼 야 지방선거 50%밖에 안 나와. 진보나 보수만 나오는 거 아니야? 자 우리 탈탈 털어가지고 안 싸우게 싹 우리만 싹 모아.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 해봐. ARS가 고관여층이 오거든. 그러니까 많이 달라붙었어. 우리 조금 있다가 상황 돼서 윤석열도 살짝 좀 비판하고 막판에 가서 싹 변동해서 싹 모으면 상황 바뀔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적으로. 아니 항상 선거 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예, 예.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투표율이 지방선거 50%야. 근데 항상 전제가 뭐냐면 자기네 편은 다 투표장으로 나오고 상대당 지지자들은 대부분 안 나오는 거로 그러니까 투표율 50%를 거의 그중에 상당수를 자기네 지지층으로 채워서 그러니까 논리가 그거예요. 투표율이 50%인데 그 50%에 51%면 전체 여론의 대략 25% 플러스 뭐 0.5, 25.5나 26%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똘똘 뭉치면 이긴다는 건 맨날. 근데 뭘 똘똘 뭉쳐요. 말도 안 되는 계산이지.
일단 결론은 망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딱 함몰돼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박영식 앵커가 해왔던 영상도 보면 이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오늘 아침에 지금 그런 뭐 영상 촬영이고 현수막이어가지고 대부분 윤 어게인을 바라는 분들은 저렇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조롱하거나 그런데 이제 완전히 몰입하고 있는 거죠. 저걸 버리지를 못합니다. 일본 뭐라 그러더니 그러면은 이제 윤 어게인 세력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할 수 있을까? 난 참 그게 궁금하고 지금요 일단 국힘당이 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모르겠어요. 일단 오세훈 시장도 장동혁이 물러나라. 너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 당장 이제 오세훈은 떨어지게 생겼잖아요. 왜? 그거 가지고 선거를 치르지 못한다는 것을 조그만 상식만 있어도 아니까. 그리고 이제 친한계는 물론이고 전부 다 난리를 치는데 과연 이 정도까지도 헤쳐나갈 능력과 실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먼저 한동훈계죠. 고동진 의원 장동혁 물러나라라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들어보시죠. 이런 결정을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제명 징계를 강행한 건 장동혁 지도부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의 미래를 희생시킨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장동혁계와 한동훈계가 붙었다라고 칩시다. 게임이 됩니까? 나 국힘 내부 사정을 김영남 의원 좀 아실까? 어때요? 한동훈계가 뭐 16명이라고 그러던데 뭐 이렇게 붙어보면은 싸움이 됩니까?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한동훈 계와 장동혁 계라기보다는 장동혁은 지금 당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새가 있어 보입니다만 정확하게는 한동훈 계와 윤석열 계가 붙는 거죠. 예, 그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게임이 안 돼요. 일방적이에요. 당권파가 예, 세요. 예.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장동혁을 지지하는 쪽의 주류 예. 당권파는 장동혁은 그렇다 치고 그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함몰돼 가지고 좁게 되면은 불리하다는 것을 알 텐데 경험상 예. 그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는 걸까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상당수는 영남 쪽 의원들이라 난 괜찮은 거죠. 난 괜찮아요. 그리고 그 현역 의원 중에 상당수는 또 난 요번에 대구시장 나갈 건데 경북도지사 나갈 건데 대구 경북은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나는 괜찮아가 상당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좀 어정쩡한 사람들은 아이고 어차피 내 선거는 2028년 선거인데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지. 28년 기준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집권 4년 차라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피로도가 많이 올라와 있을 거고 통상 그런 경우에는 야당의 선거가 더 유리해. 그래서 여기서 그냥 주류 세력하고 척지지 말고 잘 지내면서 다음 선거 하겠다는 사람들이 또 상당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섞여 있는 거죠. 그쪽은. 제가 방송하다 보면 제일로 힘든 게 이런 경우예요. 상식이 아닌 자들이 하는 것을 상식의 잣대로 얘기하려고 할 때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게 오늘입니다. 오늘 이 주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김영남 의원 말씀하신 대로 한 7, 80명은 침묵하고 있어요. 7, 80명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계속 방송에서 얘기했던 건데 이번 지방선거가 당의 어떤 운명을 뭐 조금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일단 총선이었으면 상황이 달라졌겠죠. 그런데 내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다수의 의원들은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판이 어떻게 돌아가나 팔짱 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당권파가
이렇게 그 막무가내식으로 그 당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고요. 지도부에서 어제 7대 1대 1이었잖아요. 그러면 영양자 최고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반대라고 보고 7대 2인데 그 7명이 면면이 전부 다 영남 쪽, 그다음에 장동혁 충청 하나, 그다음에 신동욱 최고는 강남 서초. 이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 영향 없는 곳이에요. 이를테면 중도 확장이 반드시 필요해서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지역하고 좀 차이 나는 지역인 거죠. 자기네 괜찮다는 지역인 거잖아요. 나는 한번 이제 봅시다. 저는 이미 앞이 훤하게 보이거든요. 저희 이제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뭐 분열해서 잘 되는 집안 없었고 저렇게 그 극우로 한쪽으로만 가서 성공한 경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말이 뻔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불나방처럼 들어가는 그 이유를 참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동훈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관심인데 어제 뭐 기자회견 한다고 그래서 저는 뭔가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했는데 완전히 와서 뭐 터미네이터 한번 하고 가더라고요. 참 그 한동훈도 너무 그 만화 같은 뭐 그런 짓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한동훈이 몇 살이에요? 73년생입니다. 73년생이면은 몇 살인가? 우리나라로 54된 거죠. 50이 넘었으면은 좀 그 유치한 것과 유치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나이는 안 됐나요? 근데 자꾸 그 뭔가 폼에 좀 집착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다가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어제 그 기자회견이라고 했는데 한번 보시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알비백이죠. 그 저런 식의 쇼잉이 지지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지지자까지는 몰라도 국민들이 저런 걸 보고 우리도 지금 저 모습 맨 처음에 그렇게 있을 때 다 웃었잖아요. 근데 왜 저럴까요? 아니 본인은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걸 또 멋있게 봐주는 위두훈이 팬클럽도 있는 거고 물론 일부입니다만 근데 한동훈 대표 전 대표는 사실은 저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뭐 옷을 어떻게 입고 뭐 요새 유행하는 뭐 이제 몸에 좀 붙는 핏하게 입고 뭐 어떻게 하면 키가 커 보일까 뭐 이걸 고민하는 것보단 제가 보기엔 정치인으로서 콘텐츠를 좀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세상 만사 다 관여되는 게 정치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이게 경제 문제부터 해서 외교 그리고 뭐 온갖 사소해 보이는 일까지 다 정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설탕에 세금 내지는 부담금 붙이는 이른바 설탕세 내지는 설탕 부담금이 얼마나 핫한 주제예요. 근데 이 콘텐츠가 제가 보기엔 너무 부족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아는 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저런 외형을 어떻게 보여줄까라는 걸 항상 고민하기보다는 좀 그 속을 채우는데 이번에 어차피 제명 당한 김에 특별히 갈 데도 없을 것 같은데 좀 속을 살찌우는 일을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예상하기로는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김정은 원장님 사실 한동훈이 지금 뭐 저렇게 나름 핍박받는 뭐처럼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를 했을 텐데 한동훈이 뭡니까? 뭐 정치를 했습니까? 또는 어떻게 해서 저 자리까지 갔습니까? 윤석열 때문에 갔죠.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숨을 쉬고 공감을 하는 사람을 만나본 게 아니라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검사라는 권한을 가지고 피의자든
이런 사람들을 대했던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구체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성찰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웬일로 오늘 갑자기 낯설게 이렇게 오늘 좋은 방식으로 나가오시니까. 먹방이었거든. 아, 뭘 안 주니까 좋은 얘기가 나오는구나. 오늘 컨디션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아주 네. 성찰이 좋습니다. 아니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내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덕수랑 공동 정권을 구상을 하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쫓겨난 다음에 먹방하고 퀴타방하고 이러잖아요. 예. 상식적으로 자기가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먹방을 할 생각을 하죠? 어떻게 퀴타방을 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나르시즘 같이 자기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근데 그것의 어떤 가능성은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을 안 만나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사유 방식이 가능한 거거든요. 전 그래서 여전히 저 사람은 뭐 핍박을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집안 잘 살고 뭐 본인 변호사 하면 되니까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겠습니다만 저렇게 정치에서는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 팬덤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소수의 팬덤이에요. 주로 예를 들면 과거에 그 김건희 싫어했던 아주머니들이 오히려 예를 들면 한동훈을 되게 좋아하는 팬덤을 형성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광체가 아니에요. 반사체예요. 정치의 모든 영역 자체가 스스로 발광하는 아까 말씀하신 컨텐츠 이런 것도 없어서 발광체가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핍박을 받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예를 들면 미움을 받을 때 그 반사체로서의 역할만 반짝반짝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장동혁이 만만하게 봐서 그냥 날린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래가 제가 볼 때 없어 보인다. 글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돌이켜보면 한동훈이 그야말로 이제 윤석열 졸개 아닙니까? 그랬다가 윤석열이 어찌됐든 대통령이 됐어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지지가 있으니까 표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인기가 좋았던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을 시켜도 파격일 한동훈을 일약 법무장관으로 발탁을 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인사였죠. 근데 보니까 뭐 강남에 좋은 집안에서 학교 다니고 서울법대 나와 검사해 그리고 막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다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약간 매력을 느꼈다고 칩시다. 윤석열과 일치였으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나중에 한동훈의 정치라는 게 뭡니까? 윤석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였죠. 그랬다가 김건희 듀얼백 사건이 터지고 국민들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가는데 선거가 다가오는 거죠. 윤석열은 선거고 지랄이고 지금 나하고 내 마누라 죽게 생겼는데 이놈아 이걸 막아야지. 너는 자식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거고 한동훈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지금 선거가 지면은 당신이나 나나 다 죽는데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것도 모르냐라고 하니까 엄마 이놈 봐라 많이 컸네. 내가 자식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네가 컸다? 그래 나도 컸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은 갈 길이 없어진 건데 맨 처음에 윤석열이 인기 좋을 때 심었던 한동훈의 인기가 자기 걸로 착각하고 받아친 거죠. 그랬는데 그때 당시 달라붙었던 사람들이 한동훈 하니까 아직도. 근데 자기의 정치적 자산이 뭐냐 이거예요.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과감히 맞서 싸우다가 뭐 핍박을 받은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미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노름판에 뛰어든 사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일한 정치적 자산은 그거죠. 개헌 반대, 해제 결의에 친한계 다 참여했다. 그리고 탄핵 찬성했다. 그게 지금 아마 정치권 들어와서 유일하게 본인의 어떤 소신껏 행동했던 정치적 액션이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게 장동혁하고 대척점에 있는 거기도 하고요. 탄핵 찬성과 반대. 이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감정적으로 서로 대립을 해왔던 거고, 원래 둘이 소울메이트니 브로맨스니 막 이렇게 할 정도로까지 서로 사랑하다가 헤어지고 나면 원래 왼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장도 못 찰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걔는 내 스텝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깎아내리게 하는 거예요. 제 살 깎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돌아온다고 했는데 어디서 무엇이 돼서 어떻게 다시 돌아올지는 사실은 영원한 문제죠. 근데 뭐 두 사람 다 제가 보기엔 장동혁, 한동훈 두 사람 다 뭐 제가 이런 평가를 감히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아가 비대한 사람들이 자기 객관화가 덜 돼 있어서 용의 머리는 못 된다고 사람들은 평가하는데 뱀의 머리가 돼보겠다라고 혈투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을 보고 있는 것 같고,
뭐 이제 앞서서 우리 김유정 의원님께서 비상계엄을 막았다라는 게 이제 한동훈 스스로가 주장하고 있는 성과라고 말씀하셨지만 다른 걸 또 하나 빼먹으면 안 됩니다. 한동훈에게는 론스타가 있습니다. 네. 늘 자랑하는 것은 론스타와 비상계엄을 내가 막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성과 두 개만 가지고 지금 이 강력한 팬덤을 끌어오고 있는 건데 팬덤은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의 그것과 한동훈의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다만 정치 세력화를 실제 할 수 있는 그 힘은 이준석과 한동훈은 차이가 크다라는 점에서 지금 시기에 할 수 있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뭐 무소속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정도? 근데 거기 나가서도 아마 한 15% 얻을까 말까 정도의 득표율일까요? 이제 그런 판단이 들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김종욱 교수께서 편협한 어떤 관점과 사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정치인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짚어주셔서 그러니까 책 한 권만 팔아서 서점의 주인이 될 수 없듯이 잊혀질 결심을 좀 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채워서 다시 국민에게 평가받는 기회를 마련해야지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비대위원장하고 다시 전당대회 나갔다가 대선 경선 나가 떨어지고 지금까지 계속 뭔가 국민들의 관심에서 떨어지지 않게만 몰입했던 거지 내면을 채우는 노력은 없었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언을 들으시라. 근데 안 듣겠죠? 지금 장동혁 이후로 뭐 고성국, 전환길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 날뛰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 마음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남는 장사거든요. 그야말로 한 점 뭐 요만큼도 안 되고 그야말로 어디 쓰레기가 티끌만 또 못한 근데 그런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대 정당 국힘당 그야말로 제1야당이고 보수의 본류가 있는 그 당이잖아요. 그걸 먹는다. 그건 남는 장사죠. 그 자들이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꾸 쳐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들은 뭐 상관이 없잖아요. 뭐가 나라가 잘 되든 말든 뭐 좌우 보수가 뭐 균형을 갖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먹으면 자기들 이익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찬스다고 막 전환길 여자는 또 뭐 한동훈이 막 또 욕을 막 하고 그러던데 조금 괴로우시더라도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동훈이 답변해. 야,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대통령이지. 왜 쫓아냈냐? 왜 배신했냐? 네가 진짜 보수냐? 너는 임마 한동훈은 DNA 뼛속까지도 너는 좌파야. 네가 무슨 보수냐? 그리고 여러분 한동훈 여러분 참 인간이 이렇게 괴물이 돼가 누가 괴물인 것 같습니까? 괴물이 괴물에게. 괴물에게. 아 근데 좀 힘이 떨어지네요. 먹방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떨어지면서 뭔 얘기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 근데 전환길 씨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속으로는 엄청 열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선 국면에서는 이른바 그 동네에서는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막 떴잖아요. 그래서 뭐 강사로 초청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는 정말 이 속을 챙기는 거는 고성국 유튜버지 전환길 유튜버는 지금 소외돼 있거든요. 어떤 뭐 유튜브로 인한 수입도 거의 끊어진 것 같고 그래서 야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나? 라고 지금 엄청 분해하고 그리고 원인을 분석을 할 것 같아. 그래서 원인을 분석하면 야 이게 좀 더 세게 나가야 되나 보다. 고성국보다 더 올려쳐야 되나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전환길 유튜버 입장에서. 제가 볼 땐 전환길 씨가 100번 해도 고성국 못 이깁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고성국 유튜버 뭐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정치에 개입하는 방식들을 알아왔었고 그 네트워크가 인프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전환길이라는 인물은 그냥 윤석열과 만나면서부터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올라왔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환길이 되게 화났던 거잖아요. 고성국이 뭘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성국 입장에서는 야, 너는 뭐냐. 이 정도의 수준의 차이가 분명히 나기 때문에 저는 전환길은 이제 서서히 사라져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 측면이 저도 있습니다. 저는. 100% 동의해요. 예. 사실은 이 정치 비즈니스라는 측면에서는 두 사람은 게임이 안 되죠. 이 수십 년 동안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돈을 벌어 왔던 사람하고 한국사 강사하다가 우연하게 아니면 그냥 반짝 스타로 떴던 사람하고는 이 장사 내공이 차이가 많이 나죠. 예, 다음으로 넘어가죠. 드디어 이제 윤상현이가 걸려든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강제수사 착수했다라고 하는데
박영식 앵커님 어떤 혐의죠? 예, 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무상 홍보 영상을 제공받았다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가 원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사실은 특검 수사 사안에 대해서 요리조리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었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인 공수처가 윤상현 의원에게 공짜로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 소재 홍보업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정치자금 부정수수 의혹으로 이제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업체하고요 인천광역시의 구의원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무실을 오전에 압수수색을 했었고요. 이게 지난해 9월에 윤상현 의원이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 동영상이나 홍보 컨텐츠를 무상으로 제공을 받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이게 1년 6개월간 무상으로 받아서 유튜브에 게시를 했고 이 영상의 단가로 따지면 한 6천만 원 정도 해당한다고 하거든요. 6천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자금법은 제가 알기로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그렇죠.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형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김영남 의원님 이건 선거 기간이 아니더라도 이런 걸 무상으로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선거 기간하고는 상관없죠. 근데 이거 계약서 썼나요? 윤석열 의원이? 그 우인성 판사 논리대로라면 계약서 안 썼으면 이거 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죄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기간도 겹쳐요.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 이렇게 지금 무상으로 영상을 받은 거라서 총선 때 겹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계약서 없으면 무죄죠. 주장할 수도 있겠네요. 예, 이걸로 이제 조사해 보면은 뭐 나오겠지만 다 똑같은 반응이 드디어 걸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리저리 빠져나간 것 같은데 김영남 의원님 오셨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우인성 판사 그 판결을 아무리 이렇게 읽어보고 들어봐도 저는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이건 작심하고 내가 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쓰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거라고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상당한 기교를 부린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단편적인 논리를 갖고 구성을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유죄 증거가 돼야 될 게 무죄 증거라고 거기 적어놓고 그래서 이 보면 판사들 중에 그래도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사람들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갔다 오는데 이 우인성 판사도 재판연구관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데 본인은 그거를 상당히 논리를 잘 조합해서 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어제 영웅본색에서 이병철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100% 저건 직위원회 아니죠 조의대의 앞잡이다 확신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되죠. 하여튼 윤상현 수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기로 하고. 근데 윤상현 의원이요 사실은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 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바식당 업주 관련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윤상현 의원이 2020년 총선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무소속으로 출마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그 뭐 당명은 딴 거였습니다만 그쪽에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공천을 받아서 그 지역구에 출마를 해요. 근데 총선 직전에 한바식당을 운영했던 사람이 어떤 폭로를 하냐면 내가 안상수 시장한테 뇌물 주고 한바식당 운영권 받았다라는 거를 폭로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 안상수 시장 그 후보가 떨어지고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허위 폭로였어요. 그래서 그 한바식당 운영하던 사람하고 윤상현 의원하고 같이 기소가 돼서 하급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돼서 거의 이제 확정만 되면 정치 생명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결국에 그거는 그때 제 기억에 대법원인가 무죄를 받아서 살아서 돌아오더라고요. 윤상현 의원이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지금 몇 선이에요? 5선 아닌가요? 되지 않나요?
그리고 뭐 최근에 또 그 저기 소송이 있었습니다만 남영희 그 인천 미추홀구을 후보가 예. 마찬가지로 그때 표차가 171표였던 걸로 기억납니다. 전국 최저 표차이기 때문에 뭐 재검표도 하고 했던 노력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대법원 쪽에서 판결은 이거 소송을 기각을 하면서 윤상원 의원의 의원직을 계속 유지시켜 준 거니까요. 그런 거 보면 계속 뭔가 윤상원 의원은 위기일 때마다 자꾸 기사회생하게 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대단한 사람, 어떤 측면에서는 대단한 인간이긴 합니다. 하여튼 뭐 그리고 노는 그 공간이 다르잖아요. 전두환 사위도 했다가 박근혜 누나라고 부르기도 했다가 막 이러는 거 보면 개인기는 있는 거죠. 어쨌든 100% 승소를 한 사람이거든요. 윤상현 의원이 지금까지 걸린 게 되게 많아요, 실제죠. 네. 근데 한 번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볼 때 네트워크가 단단하다는 거죠. 그리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그날 만난 형 동생이에요. 엄청나게 네트워크를 만들고 술도 엄청 많이 먹어요. 폭탄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힘과 본인의 예를 들면 스킨십, 그다음에 자기의 인프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는 볼 때 법조계 기득권 카르텔이 분명히 있다. 이건 이제 윤상현 의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최근 김건희 판결을 본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무슨 영달을 얻으려고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 판결문을 보면 어떤 의도성이 있지 않고서는 저렇게 써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전 그러면 이런 의도성들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뭘까? 저는 거대한 사법 기득권 카르텔. 여기에 기대면 나는 항상 문제가 없더라라고 하는 이 확신이 오랫동안 구조화되니까 그 구조 아래에서 우리 사회가 작동하는 측면이 꽤 있지요. 그리고 뭐 오늘도 보니까는 아침에 그 김어준 TV에선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전환길 같은 경우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윤석열과 만났더니 윤석열 얘기왈 파면하기 직전에 그 주요 로펌에서 연락이 왔는데 당신 내가 파면 안 시킬 테니까 6개월 후에 그 자리 내려와라. 뭐 이런 제안을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면 이건 거대한 예를 들면 사법 기득권 카르텔 자체가 그 어떤 사법권을 통해서 자기의 기득권과 이익을 얻기 위한 다양한 일들을 해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잘 알면 살아남는 거죠. 아무리 동일한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살아남는 거죠. 근데 김건희가 무죄니까 전 윤상현도 무죄건죠. 이 구조라고 한다면. 오늘 컨디션 좋아요. 그 전에 안 좋았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특별히 좋아요 오늘. 오늘 네. 특별히 좋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다 굉장히- 인정하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도 오늘 교수님 아우 네. 예. 다 인정할 때 받아들이세요.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원래 좋으셨는데 특별히 오늘. 특별히 오늘 더 좋다. 훗날이죠, 오늘? 뭔가 뉘앙스가 있어 지금. 예. 자, 컨디션 더 좋은 소식 하나 들려드릴게요. 드디어 김현태가 파면됐습니다. 김현태 아시죠? 코 훌쩍이. 저는 이것도 미스터리예요. 이것도 한번 반드시 따져봐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얘가 돌변을 했을까? 그 707 특임여단 그 단장이잖아요. 네. 국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앞에 나와가지고 코를 훌쩍이면서 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우리 부하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완전히 딴소리를 했어요. 그 180도 달라진 것 두 모습을 한번 보시죠.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입니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습니다. 후문과 정문에서 몸싸움을 지시한 것도 저희고 부대원들이 들은 수없이 많은 폭행과 폭언 욕설에 대한 마치 저희를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키려는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오늘 참 여러분들은 너무 어려운 주제를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영기 정카님. 예. 뭐 때문에 달라졌을까요? 아, 저도 참 그게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계엄이 실패하고 나서는 자신이 그 눈물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마치 그 부대원들을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걱정하고 우려하며 책임을 지는 어떤 상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책임을 좀 감면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때 당시엔 갈 때 같아서 그 임박한 시기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뭔가 시간이 점차 흘러가면서 윤석열의 이 파면이 아니라 이 탄핵 기각 가능성 혹시나 이 양반이
짐작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의 이 증인으로 나왔던 과정이라든지 각종 재판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180도 돌변해가지고 입장을 선회했던 건 아닐까. 그런 저는 예측을 좀 해봤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뭐 개인의 욕심도 있고 또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뭔가 인질이나 볼모로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김유정 의원님, 네. 뭐 때문인 것 같습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까지 180도 달라질 수가 있나요? 이건 마치 질서 유지 위해서 국회 들여보냈다라는 윤석열의 발언하고 맥락이 같은 거잖아요. 폭동은 자기네가 일으켜놓고. 근데 아까 울면서 용산에서 그 앞에서 했던 게 계엄 직후 이제 12월에 한 거고, 그 다음에 전혀 딴소리 하는 게 작년 2월이거든요. 2월이면 자꾸만 파면 그 헌재 결정이 늦어지면서 4대 4다, 5대 3이다 이런 얘기 막 돌 때예요.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야, 너 그 탄핵 기각될 수도 있어.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생각해야 돼. 이런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듣고 압박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대령인데. 그렇죠. 사령관들도 엉뚱한 얘기하고 그 난리 치는 거 저희가 다 목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령으로서 누군가가 심한 압박을 했다. 파면 직전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바바님, 안기령 대변인 영상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이것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도로 훈련을 받은 아주 스킬인가 뭐 테크닉인가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기령 그 대변인인가 부대변인인가가 지금 완전히 블랙요원의 실력으로 그냥 총대를 이렇게 압수해서 역공을 취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총기를 탈취하려고 했다던가 예. 그런 얘기했죠. 김현태가 왜 이렇게 돌변했는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 컨디션 좋은 김종원 원장님 맨 마지막에 듣기로 하고 김용남 의원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현태 대령뿐만 아니라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의 여러 중진 의원을 포함해서 저들을 설득한 분명히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생환 시나리오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들어보니 그럴듯해.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현태 대령도 저기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다가 태도가 돌변했고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도 비상계엄 실패한 이후에 국회에 나와서는 90도로 잘못했다고 절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무슨 윤석열과의 의리 때문에 한남동 가서 수호 집회 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믿음 때문에 그런 행동에 나섰던 것인데 그들이 충분히 설득당할 만한 윤석열이 생존해서 다시 집권한다는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이고 그거에 이제 넘어간 거죠, 다들. 예, 자, 다들 아주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 오늘 컨디션 좋은 김종국 원장님 분석 기대가 됩니다. 매우 부담스러운데요. 저는 12월 4일에 주목합니다. 저는 그게 아직까지 열리지 않은 판도라의 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4일 날 법조 5인 4인방 플러스 1이 모여서 그때부터 소위 탄핵을 하지 말아야 될 논리적 근거, 내란이 아니라는 논리적 근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고도의 통치행위 어쩌고저쩌고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갑자기 김용현이 스스로 자진해서 출두합니다. 근데 출두하기 전에 전화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전화 받은 데가 한남동 지역 기지국이었어요. 저는 그렇다면 대통령실 차원의 내란 세력들이 전체적인 플랜을 짜고 그 플랜에 입각해서 김용현을 보냈을 거다. 그럼 김용현을 왜 보냈을까? 제가 볼 때는 일단 1차는 탄핵을 저지한다. 2차는 탄핵을 저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사 자체를 갖다가 하지 못하도록 검찰이 공수처에 그 수사를 떠넘긴다. 이런 플랜들이 좀 마련된 것 같아요. 근데 이 플랜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전 2차 플랜이 한덕수를 통해서 헌재를 작동하지 않게 한다. 헌재를 작동하지 않게 하면 파면을 막을 수 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당연히 주요한 진술자들에게 저는 요 라인들이 다 작업을 했을 거라고 봐요. 이건 추정입니다만. 그러면 그 라인들 자체가
계속 내란 세력으로서 그걸 저지하려고 하는 큰 힘이 되겠죠. 거기다 결합된 게 뭐냐면 여론조사가 결합됩니다.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상한데? 라고 그때 엄청 난리가 났어. 1월달 여론조사 보게 되면. 그리고 막 저지하고 싸우는 힘. 그러니까 윤석열이 저 싸우네? 계속 싸우네? 나중에 세포가 되긴 합니다만 전 그런 정황을 보면서 힘의 완벽한 하락이 아니라 균형을 맞췄다고 생각하면서부터 저는 그때부터 판단하는 거죠. 누구에게 갈 것이 맞는가. 이런 자들은 자기가 별을 달기 위해서 이쪽에 방향으로 바꾸는 거로 진술하기도 하지 않았나? 라고 하는 전 생각이 들긴 한데 대부분 다 추정입니다. 좋아, 오늘 좋아요. 아주. 예. 참 잘했어요. 그래서 그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건에 대해서 재판이 또 남아있죠. 한덕수. 예. 이우리님, 곽종근은 박선원, 김병지 의원을 만나서 정상이 됐고 김현태는 강선영, 임종덕을 만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명쾌합니다. 영향이 없다고 아주 볼수 네. 없죠. 예. 그렇죠. 영향이 없죠. 저도 여기에 한 표를 주는 게 김현태는 제가 보기에 아주 단순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실패로 돌아가고 아침에 코 울적일 때는 아마 누가 시킨 것도 아닐 거예요. 본인이 그냥 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내가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돼. 그래야 지휘관의 자세야. 딱 그랬는데 너 미쳤냐? 들어와. 너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이놈아. 그러면서 딱 그림을 그려준 거죠. 이게 임마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가게 돼 있어 임마. 머리석은 놈. 이렇게 그러네. 이제 잘못됐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오메 요거야 아니거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많이 가버렸고 돌아오라고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망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자들은 단순한 자는 단순하게 생각을 해줘야지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또 하나는 본인이 해외로 나가는 플랜이 거래가 됐죠. 그렇죠. 그때. 그런 것도 걸려있죠. 파키스탄인가 어디 뭐 네네. 보내준다고.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제 걸려있겠죠. 너 인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고 그랬는데 뭐 이제 파면 진작 파면했어야죠. 뭐 저기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의제기 했다고 그러던데. 보통은 이제 소청 예. 심사를 넣죠. 예, 공무원이니까. 예. 그래서 파면했는데 나는 뭐 내란에 깊숙이 관여한 적 뭐가 직접 들어가서 국회 문 부순 게 707 특임단 아니에요? 들어갔어요. 네. 깨고 들어간 사람 중에 예. 하나예요.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지금 저기 되어 있는 거니까요. 자, 하여튼 역사가 이제 조금씩 앞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건데 앞에 있는 걸림돌들 하나하나씩 치워야지요. 체스키 크롬로프님, 김용남 의원님 늘 응원합니다.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김용남 감사하죠. 의원님 오늘 응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 최성환님, 건이 황소 때 나온다고 하는데 희망적인 답을 주세요. 황소가 뭐죠? 항소. 황소라고 쓰셨구나. 그럴 리 없습니다. 호리노님도 김용남 의원님 우리 당에 오셔서 있으시는 모습 너무나 고맙습니다. 좋은 자리 가실 수 있도록 부산에서 응원할게요. 김용남 의원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 좋겠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일면에는 제가 그렇게 측은해 보이나 봐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좋은 주말 보내시고 2월에 뵙죠. 예. 예. 그러네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